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2.0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더리움의 탄생부터 그 다음에 2.0까지 한번 쓱 훑고 지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한 것도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준비는 2주 정도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인지 에 대해서 고민도 했고 나름대로 공부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이더리움에 대해서 공부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더리움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 폴카닷이나 아니면 또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좀 깊이 있게, 너무 깊이 있는 거 말고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재미없는 것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누가 이걸 듣고 싶겠어요? 이더리움이 뭔지 이걸 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이더리움 이거 준비한 거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워포인트 만드는 게 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 이 작품을 만들 때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대충 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 가스비. 이더리움이 가스비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큰 문제인데 왜 가스비가 이렇게 이더리움한테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캐스퍼 같은 것들, POS, 그 다음에 샤딩도 있잖아요. 샤딩, 플라즈마가 있고, 비건 체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ZK 롤록 같은 것들, 뭐 가스비 전략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많은 기법들,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더리움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번은 제 동영상을 돌려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찍으면서 이런 다짐을 했어요. 속으로 이번 영상은 별로 재미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더리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내 동영상을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 되도록 혼을 심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떤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제가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판단되면 이더리움을 연재할 생각이거든요. 지금처럼 뭐 오늘 얘기할 것은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부탈린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그 로드맵이 있거든요. 로드맵, 이까지가 로드맵 단계인데, 그래서 0단계인 올림픽 단계, 그 다음에 1단계인 프론티어, 그 다음에 2단계인 홈스테디, 그 다음에 3단계인 메트로폴리스, 마지막, 이게 이더리움 2.0이잖아요. 이게 이더리움의 끝판왕이잖아요. 물론 3.0도 있고 4.0도 영원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 이게 2.0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건 체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주 광범위한 설명이 될 것 같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플래시로인이라고 이런 해킹은 아닌데 아주 똑똑한 해커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디파이의 치명적인 단점을 이용해서 자기 돈 별로 없이 매덕을 꿀꺽 하는 그런 사건, 플래시론 공격. 이 공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정당한 방식으로 자기가 부를 창출한 거니까. 단지 그 정당한 방식은 그런 방식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 디파이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 그런 뭐 어떤 구멍 같은 것들, 이걸 잘 비집고 들어와서 했던 플래시론까지, 이런 것들 다방면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뭐 연재한다 해서 일주일마다 하나씩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준비가 되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한테 발표해도 된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화방에서 만화를 볼 때도 외국 만화
한 편 나오고 후속편 기다릴 때 한 일주일, 2주 정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한 편 보고, 제 동영상도 그런 장인 정신으로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이제 소두의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보죠. 이게 뭐냐면 비탈릭 뷰탈린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도가 나오죠.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언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비탈릭 뷰탈린의 발자취들 이걸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고, 이건 이제 이거요. 로드맵, 이더리움의 로드맵이죠. 올림픽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프론티어, 홈스티디, 메트로폴리스, 그 다음 메트로폴리스도 여러 단계를 거쳤죠.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스탄불, 그리고 마지막 세레니티. 여기에 캐스퍼가 있죠. 캐스퍼는 POS의 다른 말이죠. 그 다음에 샤딩이 있죠. 샤딩. 자, 샤딩도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샤딩이 있고 프라즈마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프라즈마하고 샤딩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 설명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가스비 관련된 것들, 이더리움하고 가스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비콘 체인,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각 단계를 거치면서 대체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아주 간략하게, 제 주 목적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여기서 꽃을 피울 거니까, 플라즈마, 샤딩, 캐스퍼, 비컨, ZK 옵티머스틱, 롤업, 플래시 롤은 다른 주제니까 그건 다르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성능의 최적화, 이게 가스비 인상의 역사죠. 자, 성능을 높여야 돼요, 지금.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가스비만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레니티에서는 이제 이 방식을 없애기 위해서 POS, 캐스퍼를 도입하는 거죠. 이 가스비를 계속 문제 해결을 무조건 가스비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거리가 많이 생겨. 디파이 할 때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사람들이 여기 몰리니까 그때 가스비가 인상됐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쓸 때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스비가 인상된다. 이런 공식은 안 된다는 거죠. 이 공식으로. 그러면 이더리움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성능이 높아지면 가스비를 높인다? 이때까지 했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해결해야 돼요. 어디서? 세레니티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스비 인상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이건 이제 이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자, EIP150이 가스비 인상이 됐는데 왜 가스비가 인상됐는지, 그 다음에 EIP1884가 이때도 가스비가 인상됐는데 왜 인상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시리즈물이고 갈수록 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많이 저한테 소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비탈릭 뷰탈린 1994년생이에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만든 창시자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토큰을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ERC 토큰들이 나온 거죠. ERC20 토큰들. 무수한 토큰들이 다 있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뭘 만든 사람? 이더리움이란 플랫폼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더리움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다? 이더리움? 이건 고성능 컴퓨터다 라고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컴퓨터. 자, 그럼 비트코인은? 이거에 대해서도 다음 판에서 설명할 거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점. 비트코인은 그냥 뭐다?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온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온장이 어떤 거예요? 내 돈이 얼만큼 있는지, 얼만큼 없는지. 그러니까 내 돈이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게 온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온장만 관리하는 거고, 얘는 뭐다? 이더리움은 온장 플러스 받고 컴퓨터와 같은 고성능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다음 판에 얘기할 거예요. 아주 심도 있게.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을 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 이더리움을 왜 고성능 컴퓨터라고 부르는지 아주 심도 있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예. 자, 비탈리 부테린의 별명은 외계인입니다. 이 외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 뭐냐면, 이제 몇 살이죠? 94년도생이니까 이제 좀 나이가 됐죠? 근데 옛날에 19살 때 어린 나이에 이더리움 백서를 썼거든요. 이더리움 백서를 썼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라고 해서, 외계인이 아니면 이런 이더리움 백서라는 걸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외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탈린의 어린 시절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컴퓨터 과학자예요.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컴퓨터 과학자였거든요. 예. 그리고 비탈릭이 6살 때 부모님의 직장 문제로 러시아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그냥 캐나다 사람이에요. 6살 때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10살 때부터 수학, 프로그래밍, 경제학 등의 재능을 보였고요. 예. 그리고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코딩을 독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 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하거든요. 러시아, 중국어, 영어, 기타 등등 이렇게. 그리고 2012년도에 전 세계 180개국에서 300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알고리즘 문제풀이 및 코딩 실력 교류는 국제정보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캐나다 대표로 참가해서 동메달을 획득한 경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죠.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비탈릭이 이제 이더리움을 창시할 때까지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기준이죠. 우리 항상 기준은 뭐다? 2009년 1월 3일 2009년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된 겁니다. 거래가 처음 생성된 시간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거의 3년 뒤죠. 2011년 9월 비트코인 매거진을 설립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2011년 2월 컴퓨터 과학자인 아버지로부터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비트코인을 비탈린한테 소개를 시켜줬죠. 아버지의 영향이 커요. 예. 비트코인의 매력을 느껴서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2011년 9월에 비트코인 사업자인 미하이 알리시에, 뭐 알 필요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비트코인 매거진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후 그는 이 잡지에 암호화폐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월급은 오로지 비트코인으로만 받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으로만. 정말 부러운 얘기죠. 예. 자, 이제 그 시기를 거쳐서, 이 시기 때 이걸 거쳐서 이제 2011년 한 달 뒤에 10월 달에 찰리 리가 라이트코인을 만듭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1년 10월에 라이트코인이 만들어졌거든요. 라이트코인의 창시자는 찰리 리입니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죠. MIT에서 컴퓨터 과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했죠. 이 사람은. 그래서 찰리 리는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중에 2011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어요. 비탈린하고 거의 비슷하죠. 2011년도에 그걸 구글에서 접하게 됐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트랜잭션 속도가 느리잖아요. 10분에 한 개씩, 10분에 한 개니까 블록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신만의 암호화폐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의 암호화폐는 거래할 때마다 서로의 거래 내용을 블록체인에 올려야 거래가 마무리되죠. 원장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 거래 속도가 더 느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더 쓰니까 속도는 좀 더 떨어졌다는 거죠. 예. 왜 떨어진지 아시겠죠? 왜?
너무 처리해야 될 게 많이 생겨서 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도 좀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이 개념이 이때 찰리리가 만든 게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 개념이 무수한 사람들한테 전파되면서 다양한 파생분들이 많이 생겼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거래는 오프체인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프체인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할 때,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우리가 이거 여기다 읽고 쓰고 하는 이 작업, 이게 온체인에서 작업한다고 하는 거고, 오프체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온체인하고 떨어져서 이런 체인을 사이드 체인이라고 부르죠. 사이드 체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작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커피숍에서 있다고 하죠.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래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 거래 내용을 여기에다 적어 놓는 거죠. 오프체인에다가. 그리고 이제 영업시간이 다 끝났어. 그러면 영업시간 끝나면 이제 이 사람이 정리하고 합계를 내겠죠. 그러면 이때 무수한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정리하면 몇 개의 트랜잭션으로 나눌 수 있고, 이 트랜잭션만 여기에 라이트하는 기법을 생각해서 그걸 처음으로 만든 게 라이트코인이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고 이제 그 다음 편으로 한번 보시죠. 2013년 1월 3일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비트코인한테 큰 일이 발생했죠. 어떤 거냐면 2013년 1월 1일날 13불 하던 것이 2013년 11월 달에 10개월 만에 얼마로 떴다? 1147불. 얼마요? 130불, 1300불. 거의 한 100배가 뛴 거죠. 100배가 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간단하게 2013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뷰텔린도 이때 암호화폐 관련 개발 사업에, 이때까지는 글을 쓰고 막 이랬었던 건데, 이걸 계기로 뷰텔린도 암호화폐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암호화폐가 급등된 원인이 뭐냐면,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구제금융을 받게 된 키프로스 정부가 모든 은행의 고액 예금 계좌를 자국 및 외국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고 40%까지 강제로 징수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남의 돈을 40%까지 자국민하고 외국인들 가리지 않고 40%까지 징수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퍼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 30불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250달러까지 폭등했거든요. 그러다가 4월 달에는 다시 100달러로 폭락했죠. 그리고 11월 초에는 500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1147달까지 폭등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계에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된 거죠. 이때 왜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하지 못했는지 아쉬운 거죠. 이러한 이유로 2013년 3월에 발생한 키프로스 위기 때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못하고 마이너스 금리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산 도피처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스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경제 위기가 생기면 사람들은 뭘 산다? 비트코인을 산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13년 11월 보이시죠? 이때 뷰탈릭이 뭐한다? 이더리움을 창시합니다. 뷰탈릭은 블록체인이 화폐의 기능을 뛰어넘어 더 넓은 분야에 확장될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이 직접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이 커뮤니티 내부에서 기존 비트코인은 그냥 데이터베이스 역할만 하니
이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자? 컴퓨터와 같은 더 성능이 좋게 만들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 시키자고 제안을 엄청나게 했는데 빈번하게 거절당했거든요. 아시잖아요. 비트코인 소스를 개선하려면 기존 개발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커뮤니티 구성원 중 상당수가 비트코인을 그냥 데이터베이스 용도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용도 위에는 절대로 쓰지 않겠다는 거죠. 현금처럼 쓰겠다는 거죠. 그냥 쓰고 받고 이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됐지 여기에 뭘 빠르게 하겠다, 뭘 성능을 좋게 하겠다, 더 하겠다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닌 그래서 자기만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3년 11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차세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제목의 이더리움 백서를 발간합니다. 이것 때문에 뷰탈린이 뭐다?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받은 거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다? 19살. 여기서 탈중앙 분산 운영 프로그램인 덱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의 개념을 정립하였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투링 안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내장된 블록체인이거든요. 투링 완전. 이 투링 완전이란 뜻,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설명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거든요. 투링 완전하다. 뭐는? 이더리움은.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투링 불완전하다는 뜻을 하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개념이냐? 무슨 하늘에 뜬구름 잡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역사에 대한 얘기니까. 예.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뷰탈리는 이더리움에서 뭐다? 컴퓨터처럼 내가 만들고 싶은 모든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 이더리움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서 이더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라는 의미를 다 아시죠? 우리가 이 연료, 가스비 이 얘기만 들어도 치가 걸리죠. 치가? 왜 치를 떱니까? 디파이 할 때 이더리움에서 디파이 할 때 치가 떨리죠. 치가 뭐 하나 할 때마다 30불 뭐 50불 이거 그냥 수수료 나가요. 수수료? 예, 수수료. 우리가 이 수수료를 뭐라고 하죠? 가스. 이 가스는 뭘로 지급하는 거죠? 이더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이더를 가지고 30달러면 30달러의 이더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가 가스비로 그래서 이 이더는 뭐의 연료다? 이더리움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스비 때문에 이더리움이 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가스비는 이더리움에서 악명이 높죠. 다른 플랫폼에서는 가스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가스비가 높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 이거죠. 간단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이더리움의 가스비는 높아요.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이오스의 가스비는 낮아요. 그 다음에 트론의 가스비는 아주 낮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튼의 가스비는 더 낮습니다. 자, 그럼 이더와 얘들의 차이점은 뭐냐? 얘들은 뭐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죠. 여기는 얘들은. 이오스는 21명의 BP, 클레이튼은 30개의 기업들, 트론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읽고 쓰고 하는 작업들을 누구만 담당한다? 선출된 POS인데 여기에 D가 붙잖아요. 이 D가 뭐예요? 선출된 사람들만, 국회의원 뽑듯이 선출된 사람들만 온장을 관리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합의하면 되고 자기들끼리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가스비를 인상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가스비가 낮아도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21명이 그 가스비가 낮다 하더라도 21명이 그 모든 가스비를 다 챙기는 거거든. 이 30명이 다 챙기는 거고. 아시겠죠? 이더리움은 누구야? 누구나가 뭐 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 읽고 쓰는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가. 예?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더리움 소프트를 깔아서 채굴에 참여하는 이 채굴 노드들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포스예요. 포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1명, 30명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경쟁이 아주 심하죠. 그리고 자금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합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나가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가스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왜? 누구나가 들어오는데 그 누구나 중에 악의적인 사람들, 해커 같은 사람들인데 이 해커들이 얘는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를 해킹해서 악의적인 행동들을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의적인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가스비. 네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는 얼만큼의 이더를 나한테 내야 돼. 그래서 해커가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나는 내 이더를 막 이더리움에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가스비가 저렴했을 때는 얘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왜냐면 저렴하니까 나쁜 짓 해도 괜찮거든. 이익이 더 크니까.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해커들을 막기 위해서 가스비를 계속 인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해커들이 무슨 잘못을 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더리움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하다? 가스비를 주구장창 올린 거예요. 해커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디파이가 생겼을 때 갑자기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사용수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다운됐죠. 그래서 가스비를 이렇게 높여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디파이 한번 하는데 30불? 50불 정도? 이렇게 드니까 에이 안 하고 나는 클레이튼 가겠다.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치명적인 약점을 가스를 가지고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가용성을 지금 조절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높아지면 가스비를 높여서 사용량을 떨어뜨리고, 높아지면 가스비를 높여서 떨어뜨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문제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세레니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세레니티 첫 번째 블록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언제 한다? 세레니티 할 때 설명드리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 예. 자, 그리고 2014년 4월 7월 9일 날 이더리움 재단을 설립하죠. 2014년 찰스 홉스킨스, 미하이 알리지에, 앤서니 디 이오리오 등과 함께 이더리움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개발자 진영으로는 게빈 우드하고 조셉 누빈이 참석하죠. 그래서 2014년 8월 달에 개발자들에게 암호학적으로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월드 컴퓨터가 되겠다는 온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컴퓨터가 되겠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이더리움 재단은 이더리움 플랫폼 개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인 ICO를 진행하죠. 그래서 약 3만 개의 비트코인을 모읍니다. ICO로 막대한 투자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여 이더리움 개발 프로젝트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죠. 그리고 역사적인 것 설명하니까 이때 이더리움 재단을 설명했는데 이 이더리움 진영에는 두 개의 파가 있었죠. 어떤 파? 경영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구요? 개발자 그룹. 자, 이 두 그룹은 물과 불과 같은 존재죠. 얘들은 개발도 못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뭣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경영에만 치중한다 해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 한번 큰 싸움이 있었어요. 경영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진영을 가진 사람들, 물론 뷰탈릭은 개발자 출신이니까 여기에 속해 있겠죠. 크게 싸움이 났고 그때 경영 측에 있던 설립자들이 이때 나갔죠, 회사를.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은 누가 잡고 있다? 개발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뷰탈릭을 이제 여기 사장, 오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쪽 의장으로 앉혔죠. 예. 자,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2015년 7월 30일, 자, 비트코인은 2009년 1월달, 얘는 2015년 거의 뭐 6년 뒤에 6, 7년 뒤죠. 뒤에 드디어 이더리움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개발팀은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 개발에 성공하고 2015년 7월 30일에 이더리움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론칭합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이 이게 이제 로드맵이라는 거거든요. 로드맵. 물론 이제 이 단계는 다 거쳐왔죠. 로드맵이에요. 이더리움의 로드맵은 뭐 0단계 아시겠지만, 우리 개발자들은 0을 좋아합니다. 0을. 저도 개발자한테 0을 좋아해요. 0, 1, 2, 3, 4, 5, 6, 7. 0을 아주 좋아해요. 2의 영승은 1이죠. 뭐 하여튼 간에 뭐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그래서 올림픽이 0단계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죠. 지금 이제 이스탄불도 끝났고 이제 4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가서 끝까지 저는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다는 거고, 저는 하나의 아주 동영상에 큰 걸작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맹세를 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 단계, 이게 로드맵이거든요. 로드맵. 이 로드맵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이미 이 로드맵들은 완성이 됐던 거예요. 어디까지? 이까지 다 완성이 됐죠? 끝까지? 이제 남아있는 게 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 하나가 쉽냐? 쉽지 않아요. 여기에 이더리움의 존폐가 있어요. 언제까지 가스비를 높여서 이더리움 생태계를 안정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이제 이더리움 안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레니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플랫폼과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가스비를 제공해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크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역사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이제 설명하겠다는 거죠. 2015년 5월 9일 날 올림픽입니다. 0단계인 올림픽이죠. 올림픽은 이더리움의 초기 테스트넷의 이름이에요. 테스트넷의 이름이 올림픽이에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전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며 그에 따른 보상을 주었던 시기예요. 채굴, 가스 사용, 스마트 콘트랙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진짜 이때는 스마트 콘트랙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지, 가스 사용이 제대로 되는 건지, 채굴이 제대로 되는 건지, 그리고 보상이 제대로 제공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테스트하는 단계였다는 거죠. 자, 2015년 7월 30일 1단계인 프론티어가 들어가죠. 자, 프론티어는 이거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의미, 프론티어라는 단어에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겠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의 첫 발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올림픽은 뭐다? 테스트. 이더리움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서 커맨드 라인에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더리움 계약을 업로드하고 실행시켰다는 거죠.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뭐냐면 윈도우로 비교하면 이 시대는 뭐다? 도스 시대다. 네, 도스. 여기서는 윈도우고 여기는 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채굴자들은 채굴을 진행하고 거래소에서는 이더 거래가 가능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더리움의 베타 버전으로서 개발자들이 실제 플랫폼에서 테스트하고 학습을 하는 단계였어요. 테스트 단계이고 학습하는 단계, 뭐 걸음마 단계였다는 거죠. 자, 2016년 3월 14일. 자, 2단계죠. 홈스테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홈스테디. 뭐 그렇다고 치고 홈스테디 단계는 프론티어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가 끝나고 코어 개발자들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됐다는 거예요. 홈스테디. 이거 뭐다?
코어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이 정도면 이제 써도 되겠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걸 판단했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홈스테디 단계의 이더리움은 안전하다, 써도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더리움의 베타 버전 단계를 벗어나서 기능적인 오류와 이후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업데이트하고 보완해 가는 시기였다는 거죠. 이 시기는 그 다음에 2017년 10월 16일 메트로폴리스 3단계로 진입한 거죠. 죄송합니다. 이 3단계, 메트로폴리스는 여러 단계를 거쳐요. 메트로폴리스는 이 3단계에서 비잔티움,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다음에 이스탄불. 제가 이게 발음하기 힘들어서 이건 써놨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건 동시에 진행된 거죠. 동시에. 이날짜에. 그 다음에 이스탄불. 이게 이제 메트로폴리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이트는 어디서? 비잔티움에서 하드포크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수가 여기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만든 게 클레이튼이에요. 지금 완성된 거. 예. 자, 메트로폴리스. 기술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인터페이스가 출시되었다. 이때부터 이제 윈도우 버전이 나왔다는 거죠. MIST 및 분산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도 출시되었고요. 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덱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었으며 강력한 생태계를 갖춰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메트로폴리스부터. 자, 비잔티움 2017년 10월 16일 비잔티움이 하드포크가 진행됐죠. 거의 하드포크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비잔티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어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어요. 이게 뭐다? 이것까지 설명하면 제가 엄청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알았죠? 자, 콘스탄티노플에 포함된 이더리움에 대한 개선 제안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더리움의 개선 제안서. 그게 EIP죠. EIP. 누구나가 제안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을 이렇게 해서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성능을 높이자. 이런 제안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이 제안한 것을 투표를 해요. 투표해서 뭐다? 가번 수의사의 찬성을 얻으면 이 EIP는 이더리움의 코드로 적용이 됩니다. 예. 자, 2단계 때 캐스퍼 업그레이드를 완료해 포스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하는데 밑거름이 될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죠. 캐스퍼, 즉 POS. 자, 캐스퍼 하면 PO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의 비트와이즈 작동 방식을 추가하는 EIP 145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뭐다? 알 필요 없어요. 네. 대충 알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저의 키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트와이즈 작동 방식을 추가하면 이더리움에서 몇몇 기능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 가스비가 절약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덱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에서 앱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목적으로 이걸 집어넣은 거죠. EIP 145. 자, 마지막으로 이스탄불에 적용된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 EIP는 업그레이드 코드는 총 6개였어요. 자, EIP는 152, 1108, 1344, 1844, 2028, 2200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재미없으시죠? 이런 얘기하면 잠이 오죠?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혼을 담아서 장인의 정신으로 이번에 걸작품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EIP 1344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시스템을 어떻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개선 제안서. 그 다음에 EIP 152 G캐시와 같은 에키해시 기반 작업증명 암호화폐와 호환 지원. 이거 해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해시 코드가 아주 중요한데, 해시 알고리즘에 해시를 쓰는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해시를 썼다? 해시를 썼다는 거죠. 해시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이더리움은 어떤 해시를 썼다? EQUI라는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EIP 1108, 2028, 2200 가스비용 관련 업그레이드예요. 예, 가스비가 지금 이 하드포크의 역사는 이더리움의 가스비하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가스비가 정말 이더리움에 얼마나 큰 아킬레스건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스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기술들이 제한되고 있고 지금 그걸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데 드는 수수료 형태의 비용을 가스라고 하죠. 근데 가스비는 뭘로 제공한다? 이더로 제공하는 거죠.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로 가스를 지급하는데 이스탄불 업그레이드로 가스 값이 내리면 블록체인에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 ZK, 스나크와 같은 영지식 증명 기술 등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기능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잘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가스 비용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거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갈수록 이제 설명이 난이도가 커진다는 거죠. 자, 이더리움 성능 최적화, 가스비 인상의 역사죠. 이걸 보면 이더리움이 얼마나 가스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혔는지 알 수 있죠. 자, 이거요. 홈스티디. 2016년도 홈스티디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6년 4월 달에 더 다오 펀드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더 다오라는 협의체, 아니 뭐, 커뮤니티? 이게 만들어졌어요. 비탈린을 주도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죠. 이게 뭔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2016년 6월 달에 더 다오 해킹이 터졌어요. 이게 얼마나 커졌냐면 이 해킹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쭉쭉 나가고 있었는데 이때 더 다오 해킹이 터지면서 이때 하드포크를 해서 하나가 더 삐죽고 나갔거든요. 이게 뭐다?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옛날부터 쓰던 원장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이때 더 다오 해킹 때문에 이더리움은 뭐다? 다른 원장을 쓰게 된 거예요. 다른 원장을. 원장이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조고 이더리움이 원조가 아니에요. 예.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가스비에 대한 역사인데 이 색깔로 된 게 가스비에 대한 역사예요. 2016년 9월 22일 날 도스 공격에 노출됐어요. 이게 노출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더리움이 작동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공격이 노출됐어요. 그래서 이 공격 때문에 EIP 150이라는 개선 제안서가 통과됐고 이것 때문에 가스비가 대폭 인상이 됩니다. 이 내용도 두 번째 장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쭉 와서 메트로폴리스 2016년 때 또 한 번 EIP 1884를 통해서 가스비를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디파이를 할 때 이전에는 승인 받을 때 1달러를 냈다고 한다면 2단계에서는 5달러를 내게 되는 거고 2단계에서는 10달러, 20달러로 가스비가 인상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럼 대체 왜 이더리움은 무슨 문제가 터지면 도스 문제라든가 그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디파이처럼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이런 일이 생길 때 왜 이더리움에서는 가스비를 올릴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왜? 이해하기 힘든 구조 아닌가요? 이해하기 힘든 구조? 왜 그럴까요? 예. 왜? 생각해보세요. 제가 또 이 클레이튼하고 얘기하는데, 자, 클레이튼하고 얘기할게요. 클레이튼. 우리 한국 기업이니까. 클레이튼. 얘도 같은 이더리움에서 포크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자, 클레이튼도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으로 만든 거예요, 클레이튼도. 근데 왜 같은 이더리움인데, 클레이튼의 가스비란다. 수수료는 엄청나게 싸요. 저렴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죠. 클레이튼. 자, 이도. 자, 얘는 디포즈 방식이에요. 얘는 아직 포스 방식이에요.
POW 방식이에요. 이제 뭐요? 세레니티가 지나면 이제 POS, 캐스퍼가 도입이 되죠. 자, POS하고 캐스퍼는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자,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지금부터 도입되는 거니까 이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전은 POW였고 이건 디포즈였어요. 그리고 얘는 디포즈고 얘는 뭐예요? POW죠. 이 말은 D가 안 붙잖아요. D가. 이 말은 뭐예요?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디포즈는 뭐예요? 선택된 자식들만 하는 거죠. 클레이트는 뭐게? 30개에 가까운 회사, 메이저 회사들이 담당하는 거죠. 자, 클레이튼도 똑같이 이 때문에 속도 저하 문제가 있고 가스비가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왜 줄여줄 수 있느냐? 클레이튼은 30개의 회사가 자기의 온장에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채굴 비용을 받아요. 그러면 이 채굴 비용은 누가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30명, 30개의 회사들이 다 챙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D파일을 제공했어. 근데 D파일 제공했는데 속도가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대기업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이죠. 클레이튼이가 다음은 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서버를 엄청난 성능의 컴퓨터들을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를 그냥 설치해서 속도가 빨라지도록 다 만들어버리죠. 얘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왜?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요. 왜냐면 채굴 비용을 다 자기들이 챙긴다고요. 구조가. 이더리움 누구나가 채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굴할 때 경쟁적으로 채굴하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산발적으로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더리움은 8,000개의 노드밖에 없어요. 즉 뭐냐면 디파이를 통해서 이때까지 10만 명이 쓰고 있는데 만약 잭팟이 터져서 100만 명이 들어온다. 이때까지 8,000개의 노드가 10만 명을 커버했을 때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불편함이. 근데 100만 명이 이제 쓰는데 8,000개의 노드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속도가 저하되는 거죠. 얘들처럼 8,000개를 10,000개, 10만 개 노드를 추가시킬 수 있나요? 못 추가시킨다니까요. 이게 늘리려면 어떤 중앙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게 늘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발적인 참여로 노드에 참여해야지만 이게 늘어난다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이 8,000대 가지고 10만 명에서 100만 명, 100만 명에서 1,000만 명, 1,000만 명에서 1억 명이 늘어났을 때 그걸 커버를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8,000대의 컴퓨터가 그 모든 작업들을 다 담당을 해야 된다고요. 얘들은, 클레이트는 돈이 다 자기들이 돈 다 버는 거잖아요. 수수료 다 자기들이 챙기는 거잖아요. 수수료, 그 다음에 채굴할 때 채굴 비용, 이거 다 자기들이 챙기는 거잖아요. 수익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컴퓨터를 무한정 늘려서 속도가 1,000만 명이 되든 1억 명이 되든 컴퓨터를 늘려서 투자할 수 있다고요. 중앙적인 있다고. 이더리움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8,000대가 지금 이걸 감당하고 있는데 10만 명이 했을 때는 감당됐는데 10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디파이 하면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가스비를 인상을 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야, 100만 명 너 쓰지 마. 나가.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더리움을.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스비가 이렇게 높은데도 써? 써. 그 대신에 속도는 떨어진다는 거지. 예. 그래도 쓰라는 거지. 쓰고 싶으면. 쫓아버리진 않는 거죠. 왜 이더리움이 왜 성능 향상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그 이유를? 예. 중앙에서 누가 한 명이 챙기는 구조가 아니라 노드에 참여한 모든들이 골고루 가져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얘들이 자기가 나서서 내가 노드를 더 늘려주겠지 이런 얘기 안 해요.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자기한테 모든 이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인 의미가 너무 커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건데 이번 세레니티를 통해서 이 성능적인 문제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쓰든 100만 명이 쓰든 1,000만 명이 쓰든 1억 명이 쓰든 이걸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성능이 좋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레니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POW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걸 쓰지 말라고 해서 가스비를 계속 높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쓰지 못하도록 너무 많이 쓰면 이 8,000대가 다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그게 겁나서 이때까지 가스비를 통해서 높이면서 이걸 사람들을 이목을 이걸로 그냥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지. 이 세레니티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레니티 통해서 이 문제점,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물론 POW에서 POS로 바뀌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인생을 엄청나게 재밌고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예. POW에서 POS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인생을 해피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이때까지 블록체인의 모든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해외 송금 있잖아요. 해외 송금. 해외 송금 때문에 이제 XRP가 이제 쓰고 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XRP가 뭐 이길 것이냐니 그 누가 이길 것이냐 이 말이 맞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CBDC가 나오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CBDC가 나오면 이때까지 모든 고민을 한 50년 동안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POW가 포스로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말도 설명하기 힘드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분들은 정말 인생 재밌게 사실 거예요, 진짜. 예.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 둘씩 얘기하도록 하죠. 예.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이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또 다오 해킹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기술적으로 또 깊게 들어가면 아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디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에서 분리된 별도의 암호화폐이다. 이게 이더리움이 원래 온장이고 여기서 이제 하드포크 되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나간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데 이더리움 창시자는 비탈릭 맞아요? 그때 만든 온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이더리움 클래식 진영이고, 그리고 다오 해킹 사건 때문에 그때 하드포크가 있어서 커뮤니티가 둘로 쪼개졌죠. 둘로 쪼개놨어요. 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쭉 왔어요. 원래 비탈린이 만들어서 이제 쭉 진행되다 오다가 다오 해킹 사건이 터졌죠. 여기서.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두 개로 양분됐죠. 이건 이렇게 할게요. 이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시점이 뭐냐? 더 다오 해킹 사건이죠. 이때 두 개의 커뮤니티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때 대략 한 이게 10에서 15%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한 뭐 80%? 85% 정도? 85에서 뭐 90% 정도가 하드포크로 찬성한 거죠. 커뮤니티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뭐 때문에? 더 다오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오다가 그냥 원래 온장을 유지한 애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애들이고 얘들은 한 10%에서 15% 정도 사람들이고 나머지 대다수가 이때 나갔죠. 그러면서 이게 이더리움이 됐던 거고. 그래서 비탈릭이 만든 원래 온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는 거고, 이때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포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온장이 생겼는데 이 온장은 이더리움이 됐던 거고, 비탈린은 이쪽에 붙은 거죠. 이쪽에. 예. 만약 비탈린이 여기에 붙었으면 아마 얘가 이더리움이 됐었고 얘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됐겠죠. 예, 비탈린이 하여튼 이쪽에 붙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이더리움이고 뭐 이건 얘기했던 거고, 2016년 7월에 더 다오 해킹 사건이 터졌죠. 이것 때문에 둘이 쪼개진 거죠. 더 다오가 뭐냐 이거죠.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사업은 기존 사업들하고 일반 사업들하고는 틀리죠. 일반 사업들은 뭐예요? 대표자가 있고 경영자가 있고 이사회가 회사를 컨트롤하죠. 근데 블록체인은 이런 조직이 없어요. 중앙 조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어요. 더 다오라는. 다오의 뜻이 디센트럴라이즈드, 분산된 오토노모스, 알아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거죠.
이 조직체는 스마트 계약에 기록된 코드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더 다오라는 얘가 있는데, 얘는 뭐다? 사람들이 뭘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처럼. 누가 결정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애가 알아서 동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오가 뭘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 세일을 했어요. ICO를 했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담보로 여기 잡혀요. 그러면 다오에서 뭐예요? 다오 토큰이라는 걸 줬어요. 거버넌스 토큰이죠. 거버넌스 토큰은 뭐예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토큰이죠. 네? 투표권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이더를 맡기고 뭘 받았다? 거버넌스 토큰인 다오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오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자기 의사권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할 때 뭔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럼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이런 다오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그 투표가 과반수 이상이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걸 보고 이제 알아서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처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아주 무서운 좀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예. 더 다오는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텔린이 이렇게 했어요. 주인 없는 뭐라고 해야 되나?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2016년 3월에 설립했어요. 즉 말해서 투자 많이 한 사람들이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투자 많이 한 사람들이 의결권을 센 거예요. 예. 자, 벤처 자금 펀드예요. 더 다오 참가자는 이더를 담보로 다오 토큰을 소유하게 되죠. 이거예요. 이거. 담보하고 뭐 다오 토큰 받고 이 토큰을 가지고 주식하고 똑같은 거죠. 나의 입김이 얼마큼 커지느냐. 이게 달린 거죠. 이걸 소유를 통해서.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주권을 대변하는 다오 토큰으로 자신의 지분율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이 난 거죠. 더 다오 해킹 사건. 2016년 3월달에 시작했는데 3개월 만인 6월달에 이더리움 커뮤니티인 더 다오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 해커가 공격을 했죠. 해커가 공격을 했고, 해커 공격을 성공을 해서 243만 개 이더, 그때 가격으로 750억 상당을 자기 지갑으로 빼돌리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완전히 자기 개인 지갑이 아니라 다오 안에 만든 지갑이었죠. 다오 안에 만든 지갑. 만약 얘가 개인 지갑으로 빼돌렸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사단이 됐을 건데, 얘가 다행스럽게 뭐다? 개인 지갑으로 빼돌리지 못하고 1차적으로 어디를 빼돌렸다? 다오에 있는 자기 지갑에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은 누가 컨트롤할 수 있다? 다오가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예.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커가 어떻게 공격을 해서 이 돈을 빼내서, 그리고 이쪽으로 갔는데 왜 이 해커가 이 돈을 빼내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얘가 빼낼 이 금액이 어디에 있었다? 다오에서 만든 지갑. 그래서 다오 영향권에 있는 지갑. 다오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컨트롤? 이 지갑에 있는 돈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간헐권 안에 있었던 지갑이었다는 거죠. 얘가 그 고생을 하고 한 푼도 못 챙기는 그 억울한 일이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죠. 예. 다오 스마트 계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투자자들이 클라우드 세일에 참여해서 다오 토큰 구매를 위해 지불했던 이더를 환불받는 기능이 있거든요. 환불. 이 기능을 담당하는 스플릿 다오라는 코드에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오는 어떻게 돌아간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돌아가죠. 뭐예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이
어떤 거냐면 클라우드 세일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얘들은 했건지 모르죠. 얘가 어떻게 하는 거죠? 환불을 신청하는 거죠. 환불을. 내 이더를 달라고, 아니 그냥 내 이더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때 뭘 받았어요? 자기 이더를 주고, 얘는 이더를 주고 뭘 받은 거예요? 다오 토큰을 받은 거죠. 그럼 환불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이더를 받고 다오 토큰을 다시 이쪽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반대의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작업을 신청한 거예요. 내가 다오라는 거 줄 테니까 다오 너희들한테 반납한다 받은 거. 자, 그 대신 내가 준 이더를 다시 다오 해서 이걸 신청한 거예요. 이걸 담당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이름이 뭐다? 스플릿 다오라는 소프트웨어, 언어, 뭐 프로그래밍,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오류가. 그리고 해커는 석 달 만에 그걸 찾아냅니다. 우리는 이더를 환불 신청해서 이더를 먼저 받는 거죠. 이더를 환불 신청을 하고 이더를 먼저 받아요. 자기 이더를 챙겼죠? 그리고 다오 토큰을 되돌려 주기 전에 다시 이더를 환불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웃긴 건데 얘가 환불 신청을 하고 이더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작업을 n번까지 해도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얘가 환불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해커가 A라고 하죠. A의 이더가 몇 개다? 100개. 환불 신청을 했어. 내가 이더를 환불했어. 그러면 A의 계좌는 뭐예요? 0이 돼야 되잖아요.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0이 안 되고 100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환불 신청을 하잖아요. 보니까 다시 100이 있잖아요. 또 100을 주는 거예요. 자, 200으로 벌었죠. 근데 얘는 0으로 클리어 안 시켜. 계속 100인 거예요. 계속 100. 그래서 100이 있죠. 또 환불 신청을 해. 그럼 이 100을 또 주는 거예요. 300. 또 해. 100이 계속 있잖아요. 400. 이렇게 무한정에서 몇 개를 빼냈다? 243만 개를 빼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받으면 환불 신청하고 이더를 주면 뭐 해야 된다? 이걸 A의 계좌는 0이다라고 클리어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했다? 스플릿 다오라는 소프트웨어, 스마트 컨트랙트, 함수, 얘가 담당을 했는데 이거 영어로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덧셈 뺄셈 이거 안 해줬다는 거죠. 이 100이 언제 영어로 되느냐? 얘가 다오 토큰을 환불하잖아요. 그때 이게 영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더를 줄 때 바뀌는 게 아니라 다오 토큰을 환불 받을 때 이게 100에서 영어로 되도록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코드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코드를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그 친구는 아마 대단한 친구죠. 예. 이거 테스트도 하지 않고 올렸다는 것 자체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제가 개발자인데 그 정도까지 엉망진창으로 갈리도 않고 됐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 다오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체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프로그램을 해. 그러면 검증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해서 뭔가 네가 만든 코드는 잘못됐다라고 해줘서 그런 다음에 이 검증을 통한 다음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려줘야 돼요. 이게 스플릿 다오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개발자 한 명이 이걸 만들고 검증도 안 거치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 더 다오라는 조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초보고 형편 없었는지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려 본 해커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아마 이 해커가 이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해커가 딱 봤는데 얘가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 초보적이고 유아적인 발상, 이런 식의 어이없는 절차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발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게 돼서 이걸 뚫었을지도 모르죠. 내부자가. 예. 아니면 내부자가 자기 친구한테 다오라는 데 있었는데 얘들 정말 하는 거 보니까 웃긴다. 유치원생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해커들이 훔쳐간 이더리움은 출금되지 않았다. 지금 말씀드렸죠? 얘가 만약 자기 개인
이더리움 계좌로 넣었다. 그러면 얘는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다오가 시스템이 어떻게 됐다? 그냥 빼갈 수 없었고 우선 1차적으로 다오 안에 있는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언제? 40일 후에 자기 개인 계좌로 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알아차린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다오가 이 계좌를 동결시킨 거죠. 동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은 유출되지 않았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 그럼 이 계좌에 있는 이 돈 755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커뮤니티가 세 개로 쪼개졌다는 거죠. 세 개로. 세 개 쪼개졌어요. 첫 번째는 소프트 포크를 하자라는 진영, 두 번째는 하드 포크를 하자는 진영, 세 번째는 무대응. 뭐냐면 해킹 결과도 인정해야 된다. 원장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를 그냥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동결시키지 마라. 해커한테 줘라. 해커한테 줘라. 이것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업보이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무시당했어요. 저라고 해도 무시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생각도 무시할 것 같죠? 예, 무시당했어요. 싸그리. 예. 무시당할 만하죠, 얘들. 예. 유치원 같잖아요, 애들이 하는 게. 자, 소프트 포크. 자, 이 금액 750억은 영원히 동결시킨다. 누구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도. 원장은 해킹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소유자들은 750억의 상당의 그걸 당하죠.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제한이 하나 있었고 하드포크 제한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안 된다. 750억 이거 해킹 당한 사람들 지금 억장이 무너진다. 이거 동결 이 금액을 빼서 원 주인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 해서 하드포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온장은 다른 온장으로 이제 분기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었죠. 지금 이렇게 쭉 왔고 여기서 메이크 다오 사태가 터졌는데 갔어요. 하드포크를 하자는 말은 뭐냐면 이까지 왔는데 얘를 다시 이전 상태 해킹 상태 이전으로 돌리자는 말이거든요. 온장을 조작하자는 말이에요. 블록체인에서 온장을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고 그러면 블록체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드포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태로 가자는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파하고 이더파하고 이더리움파하고 나뉜 거죠. 얘들이 한 15%, 얘들이 75% 이상 나뉜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쪼개진 거죠.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온장에서는 이 상태 그대로 그러면 이 계좌를 영원히 누구도 쓰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온장을 이 상태로 되돌렸으니까 된 거죠. 예. 첫 번째는 소프트 포크를 하려고 했어요. 커뮤니티에서. 근데 디도스 공격을 누가 한다. 이 소프트 포크를 할 때 디도스 공격을 누가 한다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 이게 우리가 그냥 액면가 그대로 하면 우연히 해커들이 디도스 공격을 하는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하드포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농간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건 뭐 역사의 뒤안길이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2016년 7월 20일 날 75%의 커뮤니티 인원들이 하드포크를 해서 하드포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역사인 거죠. 됐고 자 이제 이거요. 예, 이 가스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인상된 이유 왜 인상됐느냐 가스비가 이거에 대한 고찰이죠. 어렵지 않게 준비했어요. 예. 정말 어려운 것은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자 EIP 150 도수 공격 방어 목적. 도수 공격이 뭐냐? 도수 공격이 뭐냐? 이거요. 자 도수 공격 데니얼 오브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8,000개가 있죠.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더리움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죠.
이더리움에 소속되어 있는 노드의 수가 컴퓨터 수가 8,000대예요. 이 8,000대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원활하게 유지시켜주죠. 원장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도수 공격이 뭐냐면 이 컴퓨터들이 원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어떤 거요? 컴퓨터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CPU로 구성되어 있죠. 메모리 엄청나게 많은 걸 써버릴 수 있죠. 이렇게 CPU한테 엉뚱한 작업을 시켜서 CPU가 그 작업을 하면서 CPU의 자원을 낭비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더리움은 컴퓨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8,000개가 하나의 컴퓨터를 이루는 부속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드 하나를 공격하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공격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커들이. 실제로 이런 공격이 일어났어요. 이런 공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EIP-150이 발동됐고 이것 때문에 가스비가 인상됐어요. 왜 인상됐는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이더리움은 스토리지 성능 문제로 스토리지예요. 스토리지가 뭐예요? 메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장 공간. CPU하고는 틀린 거죠. 2016년 9월 22일 날 이더리움은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하죠. 디도스 공격과 도스 공격은 뭐다? 자, 이거죠. 디도스 공격과 도스 공격의 차이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자, 컴퓨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해커 한 명이 있어요. 해커 한 명이 하나의 컴퓨터를 공격해요. 이게 도스죠. 하나의 컴퓨터를 서비스를 못하도록 하는 거. 디도스는 뭐예요? 하나의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 명이서 도스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 명이서 도스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디도스 공격이죠. 여러 명이서 한다. 디도스. 이렇게 공격이 하는 거죠. 자, 근데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8,000개의 노드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면 디도스 공격을 하려면 이 8,000개 다 공격을 해야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이더리움의 개념은 이걸 하나의 컴퓨터로 본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이 컴퓨터가 멈췄으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노드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노드에 디도스 공격을 하면 얘가 망가지면 얘들이 다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컴퓨터.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죠. 비트코인은 13,000개, 15,000개, 20,000개 정도의 노드가 있죠. 자, 디도스 공격을 하려면 이거 하나 디도스 공격해서 멈추잖아요. 상관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얘 하나만 망가질 뿐이라고. 나머지 만 몇 개가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을 만 몇 개를 해야지만 비트코인은 멈춘다고요. 근데 이더리움 뭐라고요? 8,000개가 하나의 컴퓨터라고요. 그러니까 8,000개가 연결되어 있는 슈퍼컴퓨터라고요. 슈퍼컴퓨터. 이더리움은. 그래서 이거 하나를 공격을 하면 비트코인은 이거 하나 공격하면 얘만 아프고 얘만 죽지만 다른 애들은 얘가 아픈지 죽는지 몰라요. 자기 할 일을 하면 돼. 근데 이더리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니까. 서로 컴퓨터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얘들 다 멈출 수도 있다니까. 그게 이더리움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니까. 그게 비탈릭이 말했잖아요. 하나의 컴퓨터라고. 이더리움 하나의 컴퓨터라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 서비스 거부 공격에 노출되어 네트워크가 급격히 느려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더리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네트워크가 공격당하고 있으니 노드의 수수료 정책을 업데이트할 것을 긴급히 알리는 공지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보통 솔리더티라는 언어로 작성하는데 이게 뭔지도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이게 있죠? 솔리디티 랭귀지 요거 이렇게 작성을 해요. 언어로 돼 있어요. 이렇게 언어. 이 언어는 상당히 많죠. 언어는 뭐 C도 있고 C++도 있고 뭐 많아요. C도 있고 C++도 있고 C샵도 있고 자바도 있고 아주 많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근데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언어는 뭐다? 솔리디티를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솔리디티. 네. 솔리디티 언어를 컴파일하면 OP 코드 집합으로 컴파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마트 컨트랙트 있죠? 소스 코드, 솔리디티. 자, 이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컴파일이 되면 바이트 코드로 바뀌어요. 바이트.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뀐다?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이게 옛날로 하면 이게 어셈블리 코드예요. 어셈블리. 자, 그러면 이게 한 줄씩 실행돼요. 한 줄씩 다 실행이 되는 거죠. 한 줄씩. 그리고 이걸 실행시키는 게 뭐다? EVM에서 이걸 실행시키는 거예요. 자, 이걸 실행시켜서 실제 동작시킬 수 있는 것은 EVM에서 동작시키는 거죠. EVM. 이걸 실행시키는 게. 자, 근데 이걸 하나하나 실행시킬 때마다 뭐예요? 아까 하나의 컴퓨터를 했죠. 컴퓨터는 뭐예요? CPU가 사용이 되죠. 처리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니까 CPU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또 사용되겠죠. 메모리에 뭘 저장시켜 놓고 그래야 되니까 메모리라고 하면 뭐예요? 블록체인이겠죠. 이런 메모리들. 이거 실행될 때마다 CPU하고 이것들이 막 사용된다고요. 예. 이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하나의 컴퓨터가 뻗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비를 인상시켜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게 뭘로 했다? 가스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 구조 아시겠죠? 자, 솔리드 데트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자가 이렇게 만들고 이걸 컴파일 시키면 바이트 코드라는, OP 코드라는 게 생겨요. 오퍼런트 코드라는 게 생겨요. 이 오퍼런트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 자, 이걸 실제로 실행을 시키는데 뭐가 EVM, 이더리움 버추얼 모션에서 이걸 실행시켜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EVM을 처리하는 OP 코드 중에 EXT 코드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EXT 코드 사이즈. 수수료가 연산 시간에 비해 너무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되었다. 해커는 의도적으로 해당 코드가 많이 들어간 스마트 컨트랙트를 전파해서 저비용으로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코드를 카피하는 거예요. 네. 이제 카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로 카피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카피하면 얼마를 줬다? 20원 줬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40원.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60원. 한 번 더 했어요. 80원. 그래서 우리가 가스비 책정할 때 여러분들이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가스비가 많이 드는 건 이거예요. 간단한 것은 이 세 개만 있어요. 그럼 이 세 개면 점프 D 쓰는 가격이 10분. 이거 실행시키면 20. 이거 시키면 30이야. 그래서 나는 얼마 내면 된다? 60만 주면 돼요. 그럼 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스마트 컨트롤가 아주 복잡하잖아. 이 정도 돼. 이거 10, 20이 다 치니까 이건 10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스비를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비가 내가 많이 나왔다. 뭐? 내가 지금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겁나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갑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수행하면서 뭘 쓴다? CPU를 쓰고 메모리를 차지하고 메모리를 쓰고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컴퓨터를 바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바쁘게 만든 대가로 너희들한테 나는 가스비를 받는다. 그 가스비는 이더로 제공하는데, 자, 이 OP 코드는 20원이다. 이 OP 코드를 사용하면 20원이다. 이렇게 다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비가 책정됐어요. 옛날에는 엄청 쌌죠. 근데 지금은 비싸진 이유가 이건 거예요. 해커가 이 명령어가 20원밖에 안 하잖아요. 너무 싸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한적으로 카피하는 거 쓰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카피하죠. 이거 할 때마다 뭐 CPU하고 메모리가
써요. 근데 이걸 무한정 해봐요. 무한정 해봐요. 그럼 CPU가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는 나중에는 뻗어요. 예. 이거 가지고 도수 공격을 누가 했다는 거죠. 해커가. 이거 가지고. 너무 싸니까 이 코드만 이용해서 악의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해서 이걸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이더리움 컴퓨터를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 문제가 터져서 EIP150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네가 이 가스비가 너무 쉬우니까 이걸 무한정 했구나. 그럼 가스비 올려. 700으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얘들을 다 올린 거예요. 이렇게 가격대를. 해커들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올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EIP150은 뭐예요? 도수. 해커들이 해커 짓을 하지 못하도록 수수료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존에는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해커짓을 했을 때 1000 들었다면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올렸잖아요.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뭐하다? 몇 배야? 2, 3. 한 30배 정도? 한 이 정도의 가격. 그러니까 3, 40배의 가격을 더 제공해야지만 해커는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커들은 포기하는 거죠. 내가 이 돈 내고 왜 이 짓을 하겠느냐. 난 나쁜 짓도 안 하겠다라고 된 거예요. 이 목적으로 만든 게 EIP150이 됐던 거죠. 이 이유 때문에. 자, EIP1884는 EIP150하고는 좀 틀리죠. EIP1884는 메트로폴리스의 이스탄불에 들어갔던 거죠. 이건 좀 의미가 틀린 게 뭐냐면 이건 해커 공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라고 생각하면 디파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디파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더리움에 사용하는 사람이 10만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디파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100만 명이. 그럼 이더리움은 지금 이더리움의 자원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더리움의 자원은 한정적인데 갑자기 몰려들면 어떻게 돼요? 다운되잖아요. 네,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두 가지의 OP 코드, 이것도 OP 코드거든요. OP 코드. 얘들처럼 OP 코드인데 이 가격을 또 높인 거예요. 그래서 가스비가 이더리움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해커들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가스비를 높여서 낮추는 목적.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EIP1884가 어떤 건지 좀 들어가 보면요. 2019년 12월 이더리움의 이스탄불 하드포크에서 성능 문제로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다. 성능 문제예요. 해킹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능 문제. 이스탄불 업데이트에 포함된 EIP1884는 EIP150에서 한 번 인상된 밸런스 S로드가 다시 수수료가 인상되었다. 자, 밸런스는 어떤 거예요? 이더리움에서 내가 내 잔액이 얼마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 잔액이 얼마지? 아주 기본적인 명령이잖아요. S로드는 뭐예요? 메모리에서 뭔가를 읽어오는 거겠죠. 예. 근데 이것들에 대한 수수료를 높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가스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쓰지 말라고. 어? 쓰면 돈 많이 나간다고.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EIP1884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상 컴퓨팅 비용과 가스비 간 균형을 조정하는 거죠. 아, 얘들이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뒀다가는 안 되겠다. 사전 나겠다 해서 이 가스비를 인상시킨 거예요. S로드는 특히나 4배나 인상시켜버린 거죠. 예. 보통 가스비는 노드가 거래를 검증할 때 드는 컴퓨터 연산 비용, 그다음 메모리 사용 비용을 통해서 부여되는데, 근데 컴퓨팅 비용과 가스비가 너무 낮다는 거죠. 컴퓨터를, 그러니까 이 명령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데 가스비가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OP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스비는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높여버린 거죠. 쓰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컴퓨팅 비용과 가스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이 불균형을 이용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악의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EIP1884는 이 균형 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디도스 공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 뭐 디도스 공격도 있고 이런 공격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목적들 때문에 가스비가 계속 인상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디도스나 도스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가스비 인상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유일하게 하는 해결책이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자, S로드, 이게 S로드인데 한번 보실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걸 재미난 걸 보실 수 있냐면 줄곧 이렇게 S로드 사용량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나다가 자, EIP 150 발표됐다는 이 시점에 EIP 150 가스비 인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려갔죠. 이렇게 계속 내려가주면 고마운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시 좀 낮춰야 돼요. 이게 이렇게 높아지면 이더리움 컴퓨터가 감당을 못한다니까. 낮춰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뭐다? 낮출 수 있는 해결책이 EIP1884. 어떤 거? 가스비 인상.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다 끝났네요. 자, 오늘은 이더리움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간단한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역사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스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계속 더 폭넓은 주제로 계속 이어나갈 거거든요. 계속 어려워질 거고 계속 재미없어질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의 장인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아주 완벽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